먹어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예, 먼저 청와대 뉴스부터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특감 반원, 저희가 어제까지는 그냥 김모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다 이름이 다 밝혀져가지고 김태우 씨거든요. 첩보보고 폭로가 계속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각 언론사마다 이걸 다루는 또 방향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예.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네. 김태우 씨가 자기 친구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정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서 사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던 차에 본인이 감찰하는 부서에 소위 셀프 채용이 되려고 5급으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원부대로 복귀를 시켰는데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고 내용을 흘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예 특정 신문에 자기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몽창 다 흘려서 네.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그 우윤근 대사 첩보건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네. 일종의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 대사는 본인이 야당 시절에 검찰 조사를 해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거잖아요. 혐의 없음으로. 네. 그런 건을 마치 청와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청와대가 일종의 이제 미꾸라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이거는 실제로 개인 비리의 문제이고 그 특감 반원의 개인 비리의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특감 반원의 개인 비리 차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김태우 씨는 현 정권에 미움받아서 쫓겨났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과거 그 박근혜 정권의 십상시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십상시 문건 파동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똑같이 청와대에 있던 그 박관천 경정이 이제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이제 청와대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문건들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한 것인데 앞서 저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물타기의 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내용들 중에 그 과거에 검찰의 수사로 종료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뭐 무슨 뭐 사업가, 장모 사업가한테 1,000만 원을 받았다. 한데 그게 이제 한참 후에 2016년 총선 직전에 또 1,0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우윤근 현 대사의 측근이 그걸 주면서 이제 차용증을 썼다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아무튼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과거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받은 사건과 또 별개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 수석한테 얘기했고 뭐 임종석 실장까지 다 얘기가 전달이 된 것으로 본인은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국 수석은 자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윤근 대사께서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조국 수석이 나한테 그 사건을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조국 수석이 보고받은 바 없다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또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모로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제 청와대 내에서 경호처 직원의 주치폭력, 그다음에 비서관의 음주운전,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지금 사나이 특감반의 뭐 골프 회동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강이 굉장히 이제 해이해졌다라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우대사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그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지만 이건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좀 진실규명이 좀 미흡하다고 야당 쪽에서는 얘기하시는데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뭐 십상시 문건 파동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씨가 뭐 방송에 나와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거를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우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야당 시절에 당시 여당에서 이 문제를 봤고 그 당시에 검찰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 건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때 다 조사가 안 된 건 있으면 그건 또 당연히 법적으로 뭐 확인해야 할 게 있으면 확인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본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에 십상시 문건 때는 실제로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거론됐던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이 매우 근접했던 것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건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김태우 씨의 개인 비리 때문에 생긴 문제를 일종의 물타기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추가로 또 가지고 나온 문건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나온 거는 환경부 김은영 전 장관에 대해서 첩보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청와대 이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직무에 관련된 직무 감찰을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청와대의 그 변명이 굉장히 옹색해요. 저희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거는 정당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직무 감찰은 정책에 대해서 네. 그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부 전 장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거는 행정사무감찰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적 감찰, 대인 감찰을 하라는 지시로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폭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청와대가 이거를 이제 뭐 한 마리 미꾸라지가 뭐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벅꾸라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뭐 꼭 십상시로 뭐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뭐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다 대응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청와대 내부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솔직하게 더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와 관련해서 뭐 인수위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좀 뼈아프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언제까지 상황 탓 또 과거 탓만 할 거냐라는 이런 반대들도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과거 탓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김태우 특감 반원이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일부러 공개하고 이런 건 사실은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거는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실을 지금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십상시 문건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치 얼마 전이죠. 심재철 의원께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가 매우 엄격하게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번 계기도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찰반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도 일종의 절제된 권력으로 가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좀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엮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다 저게 예전에 십상시 문건 나왔을 때 청와대가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탈행위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문건을 가지고 나온 게 그게 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기문란이니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오히려 당시에 그 논점을 흐트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책임질 분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책임자가 누구냐? 결국 조국 수석이거든요. 근데 조국 수석은 나와서 계속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책임질 건 좀 책임지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제 인사적인 어떤 조치도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26 쓰시는 분께서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 오작동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7516번님은 김태우 비서관의 개인 비리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이 김 수사관 폭로 관련된 것이 앞으로 있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김성환님, 이 뉴스 접하셨죠? 네. 예.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하죠. 네. 20대 남성은 20%대, 20대 여성은 60%대. 남성과 여성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아무래도 그 20대 남성들과 관련해서 보면 얼마 전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그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용어가 주는 뉘앙스 등등 때문에 20대에 소위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남성들의 이 뭐랄까 심리적 박탈감 같은 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아주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20대의 비정규직 청년이잖아요. 네. 그 최근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취업난 등등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점 잘 살펴서 20대 남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희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뭐 병역 거부,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재밌는 또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경찰 그 채용을 이제 하는데 우리 공무원 증원을 하면서 경찰 채용 규모도 늘렸는데 그 여경 채용 비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카페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이 굉장히 이제 그 남성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불이익받다,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내용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비율 만들지 말고 동등한 그 체력 검사에서 뽑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현 정부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는 그리고 거꾸로 여성들에 대해서 뭔가 더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아마 이제 지지율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 후 첫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법무장관을 뺀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경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 좀 평가해 주시죠. 네, 그 대통령께서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석을 보자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빨리 올라간 최저임금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걸 좀 잘 관찰하고 또 차제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네.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라든지 기업주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체로 노동계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반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해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반영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필요하면 이제 입법도 하고 방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2020년에 최저임금을 2019년 5월 달쯤에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들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좀 더 국민들 수용성을 맞춰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여당에서도 그런 취지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이라든가 이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시기를 정하는 것 등등도 우리 사회의 이제 경제사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타협들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입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네. 최희배 의원께서는 어제 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제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너무 강하게 추진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에서야 이제 아무튼 청와대 중심에서 좀 내각을 중심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걸 좀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예. 어제 공정경제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요 내용은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제 민주화 과제들, 재벌 개혁이랄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근절하는 거, 상생 협력을 더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좀 받아 안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11월 달에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때 굉장히 공정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12월 달에 와서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투자 확대와 이런 쪽에 또 너무 방점이 옮겨가는 걸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세 가지 축으로 같이 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세 개의 비중을 너무 균등하게 두려고 하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정 경제가 가장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하면 결국 그 과실이 대기업과 그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만 누리고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에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 경제에 대한 좀 방점을 더 많이 찍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 배우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 그 공정경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 공정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대부분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 대부분 이게 야당의 협조가 잘 안 돼서. 아직 입법이 채 안 돼 있거든요. 네. 말씀 주셔서 우리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를 아주 세게 하시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 공정경제와 예.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빨리 처리가 돼서 네. 그 바탕 위에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같이 붙어서 앞에서도 끌어주고 또 그 격차가 크지 않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완성을 하는데 우리 최 의원님이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은 제가 주 전공이고 그 부분에서 계속
그 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당을 이끌어내려면 근데 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안 나서 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쉬운 게 이게 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네. 시행령이나 이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1년 8개월 동안 그 공정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뭘 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봤을 때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진짜 정부의 그 권한을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를 하면서 이런 뭐 불공정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또 다시 한번 재촉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현행 법상 그러니까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2020년에 적용될 것은 2019년 5월경에 정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네, 그 2020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이제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야당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먼저 좀 요구를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1월 1일부터 이제 그 10.9%가 오른 최저임금을 또 적용받게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진짜 소상공인들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제 소상공인 뭐 연합회 등등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1월 1일부터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 큰일 났다라고 걱정이 진짜 땅이 꺼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제안했던 게 이거를 한 6개월 정도만 유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해보자라고 저희가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을 해줬거든요. 네. 저는 정부가 2020년에는 아무튼 뭔가 바뀌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네. 탄력 시간 근로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이것도 그 명확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또 이후에 7월 달부터 확대가 됩니다. 다른 그 소규모 사업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국회에 여러 이런 대안들을 좀 수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183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낙수 효과 기다리다가 목타 죽었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보일러도 맘 놓고 못 틀어요. 라고 의견 주셨고 6493님 카풀이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주셨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정치와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생방송 중에 참여해주세요. 네, 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국회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가졌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혼자 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더 따라갑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으로 혼자 가시는 거고요. 뭐 본인은 뭐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은 뭐 쉽게 던질 수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뭐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학재 의원님이 좀 조급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솔직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그 통합의 합류를 결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한국당에 갈 거를 계속 말씀하셨다가
뭐 유승민 대표가 설득하고 여러 차례 해서 결국은 같이 합류를 했는데 결국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진짜 개혁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옷이 이제 걸맞지 않고 예. 과거로 돌아가신 거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한 분의 결정이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뒤따라가실 분이 뭐 더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신 게 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 대표님도 그 이학재 의원님께 예. 복당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까지 갖고 갔잖아요. 당협위원장이 정보위원장, 상임위에. 상임위원장.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지금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 당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데 네. 절에서 준 2부 자리는 놓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지금 그것까지 가져가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서로 이렇게 이제 맡게 되는 건데 네. 그게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준 거지 이학재 의원 개인의 몫으로 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놓고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 당에서 그때 그 정보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 그랬었어요? 이혜훈 의원인가. 그때 본인이 경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미래당이 헌신하는 당으로 국민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정보기관 개혁하고 대한민국 평화정착 통일을 앞당기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정보위원장은 자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네. 이번에 복당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실망했고 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양돼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상임위 위원장 자리는 아무래도 당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최희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일종의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개인 누군가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부 자리는 놓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법상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 차제에 이 당적을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직 변경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 당적을 옮기면서 그 정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도적 장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근데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위원장 자리는 한국당 것이 아니다. 그럼 바른미래당 것이기 때문에 네. 이학재 의원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수용을 해주고 간다면 우리가 한국당과 더 이상 또 공조나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나경원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더 내부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무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바른정당 때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이학재 의원께서는 뭐 상임위원장을 그때도 가져갔었다라 했는데 바른정당 때는 바른정당이 30석으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처음부터 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국회 내에서 그거를 용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죠. 한 사람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 가지 곳에서 점쳐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학재 의원님이 성급했다, 조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계 개편에 물꼬를 트는 그런 이동도 아니고 뭐 본인이 보수 통합을 외치면서 가시는데 본인 하나 갔다고 해서 보수 통합의 어떤 그 기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하셨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현주 의원님은 또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당에 머물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주말에 단식이 이제 끝나고 여러 이제 협의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이제 27일 날까지 임시 이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될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좀 제대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수기 중에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이제 비례대표 정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300석 의원 정수를 이제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 국민의 뜻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비례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3당 쪽에서는 단식 전과 단식 후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평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굉장히 어렵게 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뭐 손학규 대표가 10일간 단식을 했고 이재영미 그 대표와 함께 저도 일주일간 집에 가지 못하고 손학규 대표님 옆에서 잠을 잤는데요. 대표가 단식하시면 못 들어가시는군요.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좀 옆에서 지켜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서 이제 그 합의문은 명확합니다. 솔직히 뭐 이미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들이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각 당이 생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한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리하게 자신의 당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기싸움, 삿바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은 원칙적인 합의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을 존중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큰 틀을 마련을 하고 1월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월 달까지 합의하고 2월 달까지 확정하는 걸로. 합의문에는 1월 달에 합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이제 정개특위에서 합의하자. 아니요. 12월까지. 그러니까 1월입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요. 합의문이 명확히 있는데요. 1월 달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자는 걸로 저는 압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두 분이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문자로 알려 주시면 연장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개특위가 지금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는 이제 연장이 돼야 되는 부분도 같이 이제 합의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논란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제 방법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 300인보다 더 많은 정수로 이제 늘린다고 하면 이번에 그 10% 이내로 확대까지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10%면 30석이 더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전체 예산을 고정해 놓고 그 안에서 더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 의원 수가 늘어나면 300명이 10%씩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나머지 늘어난 국회의원의 몫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큰 틀에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강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서 보다 일종의 이제
국민의 뜻이 네.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는 것 그런 지혜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 건강은 어떠세요? 아마 오늘까지 병원에서 좀 휴식을 취한 후에는요. 예.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복식 과정을 거치실 것 같습니다. 10일 단식을 했는데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기간 동안 복식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5일 이상은 좀 쉬시면서 복식하실 것 같은데 막상 집에서 쉬지는 않고요. 지금 회의도 다 참석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행이네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두 분 또 양당의 다 비서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가감문 설전 정치화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